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6일 벌써 이제 오찬 시간이 됐는데요. 식사 다 마치시고 나서 제 방송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뉴스는요 주로 이제 민당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우선요 상당히 저도 깜짝 놀란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 최재선 정무수석 아주 친문 핵심 인사로 지금 알려져 있고 사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직들을 거쳤어요. 대변인도 하고 또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무총장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 2017년도 대선 때는요 인재 영입을 담당했고요. 문재인 캠프에서. 그리고 제1 상황실장을 역임하건, 그리고 나서 정무수석을 한 아주 친문 핵심 인사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오늘 느닷없이요 오늘부로 정치 그만둔다 딱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세상 이롭게 하는 일이 있으면 뛰어들겠다. 예. 자,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본인의 소명이 욕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소명을 내려놓는다. 이러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은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 정치가 생물이니까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요, 정치 떠난다, 은퇴한다 라고 해놓고 진짜 은퇴한 사람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재성 의원의 경우에는 이 은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걸 보면 이 상황에 따라서 언제라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리고 이제 본인은 나가려고 안 하는데 주변에서 당신 나와야 되겠어, 다시 정치를 재개해 하면 따르겠다라는 의사도 지금 상당히 마음속으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부로 정치를 그만둔다. 정치는 그만두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작은 일이라도 있다면 찾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 20년 정치를 해왔는데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고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을 실천하겠다는 포부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정세균 총리의 덕과 실력, 공인의 자세를 부러워하며 성장의 시간을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원칙, 선한 리더십을 존경하며 도전의 시간을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시련과 영광의 시간들과 함께 퇴장한다. 첫 출마하던 20년 전의 마음을 돌이켜봤다. 제 소명이 욕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 무겁게 걸머지고 온 저희 소명을 이제 내려놓기로 했다. 그리고 정치인은 단언을 꺼려한다. 마지막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정치를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언하건대 저는 이제 정치인이 아니다. 굳이 은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까닭은 이 비상한 시국에 혼자 부려두고 가는 짐이 너무 죄송스러워서다. 이 최재성 의원의 이 정무수석의 이러한 입장에 조금이라도 뭐라 그럴까요? 네거티브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이번 대선 실패가 본인에게 든 충격의 결과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판에서는 이제 민주당 판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한 10년 내에 돌아오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10년 추기설을 맨 먼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무너지게 된 정권을 운영해온 게 현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지금 10년 이후 찾아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또 회의적인 시각이 드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양산으로 내려가는데 과연 양산으로 내려갈 때 같이 등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등산 동반자 중에 한 명으로 해서 쓸쓸하게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좀 챙겨가겠다. 그래서 이 동지의식, 의리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권을 민주당이 찾아오기는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최재성 이 정무수석 다시 정계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정계 사실상의 뭐라고 그럴까요? 1단계 은퇴인데요. 완전 은퇴는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배현진 의원 같이 경쟁을 했죠. 지난 총선 때. 선배님의 건승을 기도한다. 저의 정치 선배이자 지역의 가족이었던 최재성 전 의원님의 은퇴 선언을 접했는데 고심 끝에 20년 가까이 매진해온 정치 생활의 종착을 결심하셨는데 치열했던 지난 여정처럼 앞으로도 치열하고 멋지게 떨쳐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선거전에서는 사활을 건 경쟁을 했지만 정치의 선배로서 지역의 이웃으로서 늘 따뜻하게 챙겨주셨던 대인배 최재성을
기억하겠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과 함께했던 시련과 영광의 시간들과 함께 퇴장한다. 제 욕심이 소명이 욕심이 될 수 있다는 제 소명이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정계 은퇴의 변에 대한 이 배현진 의원의 말하자면 소회가 아닌가. 그래서 이 배현진 의원도요, 이 같이 그야말로 라이벌이 돼가지고 뛰었지만은 인간적 그리고 이 정치적인 메시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상민 의원, 미스터 쓴소리죠. 이상민 의원이 역시 또 쓴소리 했어요. 하나는 이재명 이 고민과 관련해서 이 당으로 다시 돌아오고 지방선거 역할을 하겠다는 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이 고문이 최근에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에 이장직을 맡았잖아요. 이거는 뭐 이해한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중하라. 그리고 대선 이후에 말이죠. 이재명 고문이 의원들한테 고맙다라는 인사를 전했는데 본인은 전화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본인이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도 않는다. 예. 그리고 송영길 서울시장 나오는 거 맞지 않다. 이런 취지의 이 발언을 MBN 프레스룸에서 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화를 보도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대선에서 패배한 장본인이다. 이재명은 선거 과정에서 본인도 굉장히 힘겨워 했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좀 뒤에 물러서서 쉬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충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본인 리더십에 있어서 어떤 것을 점검하고 보완할지, 어떤 것을 해명할지를 잘 점검하고 따져봐야 한다. 조급증을 내면서 곧바로 뭐 비대위원장이다, 당대표다, 또는 뭐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미쳐서 세력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낭패를 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본인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 그리고 재명인의 마을에 이사장직 맡은 거, 그거야 뭐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활동을 완전히 그만둘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대선을 치른 직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대로 좀 더 자중할 필요가 있고, 지지자들과 소통이 할 수 있지만은 밖에 너무 표출된다든가 하는 것은 자중하라. 그런 미덕이 필요하다. 조급증을 내면 늘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판단을 흐리게 될 것이다. 예, 이러한 경고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이재명 고문이 준 거 의원들에게 이거와 관련해서 본인은 전화를 받지 못했고, 본인이 즉 이상민 의원이 의리로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응답도 없더라. 싫은 소리를 좀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농담이다. 그리고 서울시장 출마 송영길, 지금이라도 출마는 접어라. 부정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어쨌든 지난 대선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당 대표로서 지고 뒤로 물러난 이상 바로 코앞에 있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는 것도 마땅치 않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인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다. 그런 분이 임기 도중에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것이 뭔가 좀 악의가 잘 안 맞지 않냐. 인천 시민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갑자기 임기 도중 그만두는 거고,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 시민으로서 비전 등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인천 지역구 의원이 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어느 누구도 따로 출마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주 상당히 뭐 우리 국민 정서에 와 닿는 그런 적절한 수위의 그리고 내용의 평가다. 역시 이상민 의원의 이 미스터 쓴소리는요, 이 미스터 쓴소리 들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런 목소리가 말이죠,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 목소리로 이렇게 치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이게 민주당의 바로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박용진 의원이 또 한마디를 했네요.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것은 한덕수 지금 내정자의 고문료 18억, 이거는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78년을 모아야 한다. 한 푼도 안 쓰고 이거야말로 검증 대상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 다 쏟아 부어야 되는 이 엄청난 돈을 받아놓고 그게 업계 관행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국민들이 관행인지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 대상이다. 그리고 경기에서 전반전에 뛰다 심판으로 뛰다가 후반전에 선수 뛰고 그 다음에 연장전에서 또다시 심판으로 등장하려고 하는 게 적절하냐. 이렇게 해서 이 정부 고위직을 지내고 또 펌에 김현장이죠, 갔다가 또 합류하고 이런 거를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김현장 고문으로 이 한덕수 후보자는 2018년도부터 20년까지는 연봉 5억 원, 작년에는 연봉 3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요, 3월부터
S5일에 사회이사를 겸하면서 1년 동안에 약 8천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덕수 후보자는 사실에 기초해서 자료를 명확하게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 그리고 한 건 한 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그리고 고액 연봉을 두고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기자님 생각이다. 딱 잘라서 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좋은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선일보 이 칼럼인데요.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의 전문 의원입니다. 이 자칭 민주정권이 좀스럽고 민망한 권위주의 5년, 이 조선 칼럼으로 지금 실리고 있는데요. 이 노정태 전문 의원이 정례적으로 이 조선일보의 칼럼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좀스럽고 민망스러운 권위주의 5년 하면 뭐 무슨 내용인가 다 아시겠죠. 국민이 대통령을 조롱해도 내버려두는 게 진짜 권위이고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문재인 대통령은 비민주적 권위주의에 빠져있다. 소위 깨시민 덩달아서 위세를 버리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진정한 권위를 누리길 바란다. 이러한 칼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조크 얼마나 굉장히 관대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말하자면 연예인들만 조크에 관여가 되는 거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도 놀림감으로 할 때가 있다. 그래서 미국식 조크에는 성역도 없고 금기도 없다. 왜 그러느냐? 미국은 자유와 평등이 다르지만 동시에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리우드 더 나아가서 미국 사회가 권위를 지키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왕이나 권력자들이 광대를 옆에 두고 남들이 차마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짓거리고 농담하도록 내버려둔 것과 같은 원리고 스타들의 치부를 대놓고 언급하면서 대통령이나 유명인사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권위주의의 긴장감을 털어버리고 권위를 미국 같은 경우 서방 선진의 경우는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떠올려 있다. 권위주의와 자존심은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굽실거리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반면 권위와 자존감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얻는다. 생각해보면 미국만 그런 건 아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보통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방송과 출판 등에서 대통령을 풍자하는 것을 기꺼이 허용했고 YS 대통령은 YS 시리즈까지 나왔지만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비춘 적이 없다.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들 역시 모두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것, 국민들이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렇게 권위를 확인하는 것과 같다. 이 공식이 달라진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이후다. 문재인 정권의 여러 잘못 중 문화적 영역에서 남긴 가장 큰 해악은 바로 이것이다. 권위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든 것이다. 1983년에 태어난 모든 대통령 선거와 태어나서 모든 대통령 선거와 그 후의 분위기를 경험했던 필자로서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이렇게 권위주의가 팽배했던 적은 없었다. 문재인 본인부터가 문제다.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만들고 뿌렸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일개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을 고소하는 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그러나 이 사안을 두고 문재인 본인이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그 후로도 잊을만 하면 경로를 일삼더니 퇴임을 앞두고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책까지 냈다.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운 권위주의를 의인화하면 바로 이런 캐릭터가 될 듯하다. 대통령 스스로가 이렇다 보니 지지자들의 행태는 한층 더 저열해졌다. 자칭 깨어있는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감댁 행랑채의 왈자들처럼 터세를 부려댔다. 정권을 향한 비판 풍자 농담에 대고 대통령님이 내 친구냐며 시비를 걸고 다녔다. 크리스 록의 조크를 듣고 웃다가 제이다 핑킷의 눈치를 보더니 무대에 올라가 뺨을 때린 월 스미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미국 인물들은 그러니까 지난 3월 27일 날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벌어졌던 폭행 사건. 뭐 때문에 그러냐? 코미디언 크리스 록이 월 스미스의 부인 제이다 핑킷 스미스의 짧은 머리를 두고 농담을 했던 것이 화근이 됐던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나는커녕
나라는커녕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커녕 아무도 웃을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중이다. 새 대통령 윤석열은 자칭 민주정권의 비민주적 권위주의를 확실히 털어내주기를, 국민 속에서 진정한 권위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공정과 상식, 그중에서도 상식, 그 다음에 정의, 이런 거를 굉장히 부르짖고 있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과 공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 당선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출범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웃을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초심을 잃지 말고 그야말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민 같은 쓴소리 계속 귀담아 들어야 할 대통령으로 남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